예술과 문화가 함께하는 살롱 포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포도 뮤지엄 학예실 최단비 팀장이라고 합니다. 7월 초여름밤에 안개 자욱한 가운데서도 포도 뮤지엄의 첫 살롱 문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먼 걸음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리면서 저희 살롱드 포도 첫 시간은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캐트 콜비츠 이야기입니다. 먼저 1부는 이진숙 미술평론가님에게 듣는 캐트 콜비츠의 삶과 작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0분의 인터미션 후에 2부에서 장일범 음악평론가님의 해설과 함께 현악 4중주팀 라운드 테이블의 연주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강연을 진행해 주실 이진숙 평론가님 소개를 간단히 드릴 텐데요. 서울대학교 동문학과를 졸업하고 러시아 국립인문대학교 미술사학부에서 수학을 하면서 모스크바의 트레티아코프 미술관에서 마주한 어떤 작품에 매료가 돼서 문학에서 미술의 세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대를 훔친 미술, 러시아 미술사 등의 좀 다양한 미술 저서를 집필하면서 탄탄한 독자층을 확보해 왔는데요. 예술의 전당 화요 아카데미 명강사 타이틀을 비롯해서 국내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지금 10여 년간 실무로 활동하면서 미술계 현장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서 위대한 고독의 순간들에서 다룬 캐트 콜비츠의 삶과 예술 세계를 우리에게 좀 더 생생하게 전하고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진숙 평론가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주 특별한 날에 특별한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얘기는 굉장히 많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거든요. 집중해서 우리 캐트 콜비츠의 작품이 있는 공간에서 강의를 하니까 사실은 제가 더 마음이 두근거리고 되게 어깨가 무겁습니다. 조금이라도 누가 되면 안 될 텐데. 자, 캐트 콜비츠의 삶과 예술입니다. 캐트 콜비츠는 1867년에 태어났는데요. 이 당시에 보통의 여성 작가들과는 좀 다르게 성장합니다. 그녀의 집안은 굉장히 사회 문제에 있어서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집안 분위기였고요. 많은 여성 작가들이 작가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됐던 시절인데요. 캐트 콜비츠는 미술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집안에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지가,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지지가 사회적 지지하고 일치하는 건 아니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시공간에 있는 작품들을 쭉 둘러보시면 대부분이 판화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트 콜비츠가 왜 판화를 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볼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베를린 여자 예술학교를 다니고 뮌헨에서 이제 공부를 하지만 대학까지 가지만 선생님이 여자는 유화라든가 조각 같은 대예술 장르를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는 판화를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당시 판화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 인쇄 매체나 사진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일종의 카피 작품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라파엘의 큰 원작이 있으면 그것을 작은 판화로 만들어서 인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에서 이제 판화가 시작이 됐어요. 물론 레브란트 같은 작가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판화의 예술을 발전시키기도 했는데, 자, 그렇게 시작이 됐지만 사실 위대한 작가는 주어진 장르의 한계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그 언어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언어로 확대해서 새로운 단계로 이제 이끌게 나가는데요. 캐트 콜비츠야말로 이 판화라는 어쩌면 B급 이류 작가, 이류 장르였던 것을 최고의 예술로 끌어올린 작가입니다. 아마 그녀의 전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1891년에 이제 아주 좋은 사람인 칼 콜비츠하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칼은 또 이 시대의 다른 남편들과 달리 또 캐테가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러고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줘요. 사상도 갖고 그래서 굉장히 온화한 성품의 이상주의자였다.
그리고 둘이 사회적인 문제에 이제 깊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캐티 콜비치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꿔 놓았던 건 뭐냐면 1893년 2월 28일에 있었던 직조공들이라는 연극의 관람이에요. 자, 이 직조공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뒤쪽에 이쪽 파트에 이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 게르하르트 하우프만이라는 의 작가가 쓴 희곡 직조공들입니다. 이게 1840년대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희곡이에요. 그리고 그게 1893년에 이제 무대에서 상영이 되는데 이 상영을 당시 프러시아 황제였던 빌헬름 2세가 보겠다고 해놓고 관람을 취소하는 바람에 오히려 더 유명해진 그 연극입니다. 그 연극을 보고 자기의 예술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캐티 콜비치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영감에서 직조공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작품을 해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이 직조공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러 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가지는 뭐 야만성, 뭐 이런 공격적인 언어를 빼고 보면 그 사람들은 다들 지쳐있고 힘든 삶을 살고 있고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기를 업은 어머니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다라는 이제 인식에 담겨 있도록 작품을 구성을 해 나갑니다. 사실 이 1844년에 있었던 슐레지언 직공들의 폭동은 독일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우리가 서정시인, 아름다운 사랑의 시를 쓴 사람으로 알고 있는 하이니히 하이네도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사건에 관해서 시를 쓰면서 독일이요, 우리가 바로 너희 수위를 짠다 라는 이제 이런 시를 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굉장히 비극적인 종말을 이루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캐티 콜비치의 작품에서도 이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아기도 죽게 되면서 아까 그 아기 엄마가 업고 나간 그 아기도 죽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도 않은 이 독일의 비극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1940년대, 50년대에 독일 문화의 비극성에 관해서는 바그너라든가 여러 작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비극성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그너처럼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캐티 콜비치는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원천적인 비극을 아주 눈에 보이는 가장 날카로운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작품으로 사실은 굉장히 캐티 콜비치가 주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1900년대 초에 했던 게 다시 독일 역사로 들어가서 독일 농민 폭동을 다룹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찰지라는 작품하고 이제 폭동의 시작과 폭동의 이제 끝부분인데요. 앞에 보셨던 그 직조공들하고는 또 다른 아주 이 예술적인 면모를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예술가들을 보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지만 예술가들은 놀라운 태도의 발명가들이에요. 그거는 삶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늘 관습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삶의 태도를 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시각예술인 미술에서는 놀라운 제스처들이 발명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뭉크의 절규 아시죠? 소리 지를 때 옛날에는 이렇게 질렀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뺨에 손을 대고 지르는 것처럼 일종의 제스처를 발명을 해요. 저는 캐티 콜비치의 작품을 무용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 놀라운 영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이 폭동의 첫 시작에 지금 앞에 치마를 입은 인물이 이런 자세로 있는데요. 이 자세로 서 있는 것은 굉장히 극적이고 과장된 자세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한꺼번에 쏟아지듯이 나가는 농민들의 각도 역시도 비현실적인 아주 과장된 자세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너무나 리드미컬하게 인물들이 겹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멋진 포즈들이 완성이 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예술가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삶의 언어를 넓히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이 폭동이 실패로 결국은 끝나고 다시 모두가 체포가 된 모습으로 등장을 했어요. 이때도 그들이 단순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 사회를 혼란시킨 자들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삶을 빼앗긴 사람들, 그 삶을 되찾고자 했지만 결국 다시 패배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작품들이 캐티 콜비츠가 다 30대, 이제 20대 말 30대 초반에 한 작품들이거든요. 30대 초반에 여성 작가가 이런 작품을 했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나라는 장르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켰고, 그리고 또 1890년대가 되면 파나의 다양한 기법들이 또 발명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도대체 여성 작가들이 가질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파나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 세계 깊숙이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리고 캐티 콜비츠의 마르지 않는 감동의 샘은 그녀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거를 독일어로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미틀라이덴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적인 사랑이라는 거는 미틀라이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와요. 이게 미트가 영어로 위드고 라이덴이 이제 고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함께 고통하다 이런 뜻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동정하다, 연민을 느낀다, 심파스, 엠파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심파스나 엠파스라는 말로는 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함께 공감하고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이 캐티 콜비츠 말고 1층에서 하는 전시에 보시면 좋은 공감과 나쁜 공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한 분이 나와요. 무조건 나눈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좋게 나누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이 미틀라이덴이라는 말은 해답을 줍니다. 왜냐하면 함께 고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고통받은 사람을 위한 함께함입니다. 저는 이 태도가 니체의 말 속에, 그리고 캐티 콜비츠의 작품 전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캐티 콜비츠 자신은 중산층에 태어났고 또 의사 부인으로 중산층으로 편하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품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캐티 콜비츠의 생물 연도가 1867년에서 1945년이거든요. 이 시대를 태어나서 살았다라는 것은 정말 혹독한 역사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들입니다. 1차 대전을 겪어야 되고 또다시 노년이나 중년이 됐을 때 2차 대전을 겪어야 되는 끔찍한 역사를 살아야 됐어요. 자, 이 힘든 역사 속에서 이 캐티 콜비츠의 미틀라이덴이라는 태도는 한 개인의 태도가 아니라 저는 미술사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미술이라는 것, 예술이라는 것은 도대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라고 100만 번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이제 공감인 거고, 좋은 공감을 위한 것인 거고,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죽음에 관해서, 그 다음에 호모 루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놀이에서 서로 나누고 함께하고 타인지향적인 그런 태도를 강화하는 것은 예술이고, 캐티 콜비츠는 바로 그런 점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모든 고통들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것은 그런 고통이 남의 고통이고 구경꾼으로 저 사람 저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고통은 또한 캐티 콜비츠 자신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전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캐티 콜비츠의 둘째 아들, 이게 페터가 13살 때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 사진이, 왼쪽 사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큰아들 한스와 이제 페터하고 함께 찍은 평범한 사진입니다. 이때는 두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뿌듯한 표정을 하고 계신데요. 1917년에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둘째가 자원을 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전사통지서를 받게 돼요.
당신의 아들이 전사였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들어있는 정보 통지서가 오죠. 그 당시에 젊은 이들이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정말 총알 가지고 이제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거의 이 오랫동안 싸웠던 일기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다가 그 다음 해인 1915년에 봄에 이제 이런 문장이 들어오죠. 아가야, 봄이 왔구나. 봄은 왔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황을 대해서 아주 압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한 어머니로서 캐티 컬비치에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요.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늙기 시작해서 나는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다.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나는 꺾여버렸다 라고 얘기해요. 그 깊은 슬픔을, 자식을 잃은 슬픔을 어떻게 누가 대신할 수 있겠어요. 오랫동안 슬퍼하다 캐티 컬비치가 다시 힘을 내기 시작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전쟁 연작입니다. 더 이상 나처럼 슬픈 어머니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쪽에 이 작품이 실제로 있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진짜 원본을 보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처음에 나오는 작품은 지원병들입니다. 지원병들은 지원을 해서 가고 있죠. 그런데 어떤 식의 지원이냐면 말로는 애국심이고 말로는 뭐 그런 거지만 사실은 무언가에 의해서 홀린 듯이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원병들은 살아있지만 이미 반쯤은 죽어있는 상태처럼 홀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덧없이 쓰러진 젊은이가 있는가 하면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부모님과 그 다음에 이제 혼자 남겨진 젊은 아낙네, 임신한 아낙네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캐티 컬비치를 미술사로 이야기할 때는 표현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현주의라는 건 어떤 거냐면 대상을 꼼꼼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보다 그 대상이라든가 대상이 갖고 있는 작가의 감정을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걸 이제 표현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캐티 컬비치는 최고의 표현주의 작가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둘 다 목파나 작품인데요. 이 나무의 끌로 이제 파내는 이 기법, 상당히 그림이 거칠어질 수 있는데요. 그 거칠음을 갖다가 가장 효과적으로 폐부를 찌르는 듯한 감정의 묘사를 도달했던 게 이 작품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맥락 없이 봐도 부모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울고 있는 이 부모들을 보면 정말 이렇게 진짜 말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 작품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 아버지의 손인 것 같아요. 저 거친 커다란 손. 저 커다란 손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까지 존재했냐면 정말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존재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 거친 손이 감당해냈던 그 노동이, 그 삶이 다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에요. 오로지 견딜 수 없는 슬픔을 가리는 손이 되었을 뿐입니다. 자, 옆에 그 남편을 잃은 혼자 임신을 한 젊은 여성에게도 손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남겨진 삶의 흔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 작품들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캐티는 이제 좀 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유명한 전쟁은 다시 오지 않기를, 전쟁 반대의 유명한 포스터를 만들어요. 이 포스터도 굉장히 그 당시 그리고 지금도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이 인물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손가락을 하고 있는데 남자로 보이세요? 여자로 보이세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여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남자 같기도 해요. 머리가 짧아서. 그래서 미술사를 찾아보시면 어떤 사람은 쉬라고 해놓고 어떤 사람은 히라고 해놓고 미술사가들도 오락가락 하는 건데요. 뭐 기원을 찾아보면 1920년에 그 사회민당에서 이제 그 당대회를 할 때 바이마르에서 막스 메스팔이라는 젊은 청년이 나와서 전쟁을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모델이었던 건 맞는데 그걸 이제 젠더리스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결코 전쟁이 남자만의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막스 웨스트팔이라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쟁으로 한쪽 팔을 잃었다 그래요. 그래서 남아있는 한쪽 팔로 손을 높이 들면서 전쟁을 반대한다. 전쟁은 다시 있으면 안 된다라고 연설을 했던 그 장면에서 아주 깊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진정한 예술가답게 캐티 콜비츠는 우리의 통상적인 언어, 제스처를 바꿔놨어요. 전쟁 기간 동안에는 어떤 손가락질이 유행이었냐면 이 손가락질이었어요. 이건 미국 포스터, 이건 영국 포스터. 미국 군대는 널 원해. 너 병역기 피하지 말고 빨리 와. 그 다음에 옆에 건 영국 거죠. 자, 다 전쟁 나가는데 여기 누가 안 왔어? 너가 안 왔어? 이런 자책감. 그래서 하나의 공동의 어떤 이제 나쁜 공감이죠. 나쁜 공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손가락질을 이제 넘기고 이 세 개의 손가락질을 위로 올린 이 손가락은 팔은 바로 맹세의 자세요. 다시는 이런 비극을 만들지 않겠다라는 맹세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때는 독일이 엄청나게 힘들 때예요. 1차 대전에 이제 전범 국가로서 피해 보상을 하고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요. 결국은 독일이 구호물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캐티 콜비츠는 지금 보시면 빵을 달라. 독일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이런 이제 호소를 하는 이 작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캐티 콜비츠의 시대는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아마 이 그로스의 이 작품은 그 시대에 대한 이제 한 장의 보고서일 텐데요. 작품 제목은 사회 기둥들이라고 되어 있고 5개의 사회를 떠붙이는 나쁜 기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맨 앞쪽에 넥타이를 메고 있는 화가 난 듯한 술잔을 들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학생이에요. 호전적인 민족주의 파시스트입니다. 독일 국민이 이렇게 괴로운 삶을 살게 된 건 누구 때문이지? 이렇게 선동을 하고 옆에 요강을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언론인이에요. 그래서 전쟁 광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건 유대인 탓이다라는 논설을 써대었던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옆에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정말 똥이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 선동으로 이득을 얻고 있던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성직자조차도 양심을 버렸고 그래서 결국 그림의 맨 위에는 누가 있냐면 군인들이 있어요. 독일을 지금 1차 대전 이후 독일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5개의 기둥들은 다 뭘 하고 있냐면 혐오를 선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이 군부에 의해서 이제 움직여지게 되죠. 혐오를 선동하는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백조 대낮의 죽음들이 횡행합니다. 1919년에 리크네이트와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제 암살을 당해요. 길거리에서 끔찍한 일이죠.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시에 독일 외무상이었는데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발터 라테나우 같은 사람도 암살을 당합니다. 라테나우는 이 아에게 창립자의 아들이고요. 당시 외무부 장관인데 굴욕적인 이 배상금 문제를 협조를 했다고 해서 이제 암살을 당해요. 유태인이 독일을 팔아넘겼다 이런 식의 생각이 펼쳐지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서로를 혐오하는 사회가 되면 어떤 일도 생기냐면 지금 제가 아래에 오토 바이닝거라는 사람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사진을 조금 보여드렸는데요.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지금 생물연주를 보세요. 오토 바이닝거라는 사람은 1880년에 태어나서 1903년에 죽었어요. 23살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죽은 이유가 아주 황당해요. 이 사람이 1903년에 무슨 책을 쓰냐면 성과 성격, 섹스 앤 캐릭터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자살을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의 내용 때문이에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인은 절멸해야 될 민족이다라고 써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성화된 남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에는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한 인종 혐오가 다 들어있는데요.
오토 바이닝거는 놀랍게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남자였어요. 그래서 여성화된 남성은 쓸모없는 남성인 거예요.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오토 바이닝거는 제가 보기엔 자살을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쓸모없는 유대인 남자를 한 명 죽이고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이런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사회에서 지금 캐티 콜비치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1933년에 이제 나치가 집권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진보적인 지식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양심적인 지식인, 뭐 진보나 뭐 다 떠나서 이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는 모든 지식인들이 다 이제 탄압을 받게 되고 결국은 독일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죽음들을 보면서 캐티 콜비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세상에 퍼져 있는 이 증오, 그러니까 혐오죠. 지금 헤이트죠. 미움이 이제 너무너무 몸소리가 쳐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몸소리가 쳐지고 고통스럽지만 캐티 콜비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캐티 콜비치의 답은 바로 여자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괴테라도 결코 여자는 될 수 없다라고 이제 힘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뒤에 보실 이 캐티 콜비치 작품 전체에서 이제 관통을 하는 이 시대적인 혐오, 증오를 이겨내는 하나의 방책들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오토 바이닝거라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서 보시듯이요. 증오나 혐오라는 건 당장 멈춰야 돼요. 그 이유가 너무 명확합니다. 증오와 혐오는 끊임없이 편가르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여자는, 남자는, 혹은 지역으로 뭐 조센징은, 일본은, 중국은, 뭐 미국은, 양놈은 어떻게든 말할 수 있어요. 아유 이슬람교든 뭐든. 자, 그런 규정들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 하나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는 여성이고 한국인이고 그 다음에 경기도 사람이고 피부가 좀 까마잡잡하고 한국인치고 이 모든 것들이 저의 존재지만 이걸 다 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아유 경기도 것들은 깍쟁이야. 쟤는 얼굴이 까매. 쟤는 기집애야. 쟤한테는 여자는 일 맡기지 말아요. 우리의 모든 존재 조건은 곧바로 혐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캐티 콜비치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혐오해야 될 유일한 것이 있다면 바로 혐오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떤 순간에 어떤 조건을 걸면 다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건 혐오 자체, 혐오의 문화인 것 같아요. 자, 그 혐오의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증오로부터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해야 된다. 여자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요. 전쟁 연작에 포함이 됐던 작품이에요. 저쪽에 이제 걸려있는 작품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머니들이 똘똘 뭉쳐서 내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시에 지배를 했던 남성적 논리는 경쟁, 서열화, 그 다음에 이 서열화라는 것은 결국은 차별을 갖고 오는 문화거든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너의 아이, 나의 아이 구별 없이, 그리고 뭐 독일 아이, 프랑스 아이 전쟁을 했지만 구별 없이 누구의 아들도 죽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어머니의 결의들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작품을 하게 된 거는 캐티 콜비치가 이 작품 하기 전에 이태리 여행을 해요. 그래서 이태리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라는 15세기에 그려진 이 자비의 성모라는 작품에서 크게 영감을 얻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르네상스 시대 이 작품에서는 자비의 성모가 큰 외투를 벌려서 여러 사람을 정말 보호를 해주죠. 지켜줍니다. 그런데 평범한 어머니들은 이렇게 크게 자기를 벌려서 여러 사람을 지켜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평범하고 작은 힘을 가진 어머니들이 이렇게 담처럼 똘똘 뭉쳐서 네 아이 내 아이 구별하지 않고 지켜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전쟁에 대해서 넌더리를 내면서 이 1차 대전 전사자들을 이제 추모하는
기념탑을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1932년에 완성이 됐던 건데요. 벨기에, 아주 심각한 전투가 있던 벨기에의 블라드솔로라는 곳에 캐테콜비치에 이제 조각품이 설치가 됩니다. 이 전투에서 뭐 양쪽 군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다쳤고 독일 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페터도 이곳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 기념탑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제 서 있는데요. 사실 젊은 아이들을 전쟁터로 혹은 밥벌이터로 내몰았다가 죽게 만든 건 다 부모들의 잘못이죠. 영원한 죄인으로 표정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무릎을 꿇고 바라보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전사자들의 무덤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이날 개막식에 캐테콜비치가 이제 참여를 하는데요. 옆에 한 부인이 이제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얼굴을 바라봤는데 하염없이 우는 그 얼굴은 다른 사람의 얼굴이 아니에요. 바로 내 얼굴이었다. 이게 정말 깊은 미트라이덴, 함께 고통하고 그러면서 공감을 하는 이 캐테콜비치의 자세가 바로 이런 문장 속에서 얼고 있어요. 그 여인을 쓰다듬으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처럼 슬픈 어머니들이 태어나지 않는 세상을 기원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품이 193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는 정말 이 미술의 야욕을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히틀러가 그 미대 지망생이었다는 거, 하마터면 그 에곤 슐레의 1년 후배가 될 뻔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맨날 흉봐요. 그때 비엔나 아카데미 교수님들이 잘못했어. 그때 애를 합격시켰으면 그냥 B급 학원으로 살다가 조용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학교에서 쫓아내갖고 이렇게 일을 이렇게 키웠다라고 제가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한이 맺혔는지 히틀러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모더니즘이에요. 그 모더니즘이라는 건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위대한 작가들이에요. 뭐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캐테콜비치, 뭐 칼란디스키, 파울 클레, 샤갈, 무크, 피카소, 뭐 말레비치 다 우리가 미술사의 최고로 아는 작가들을 다 혐오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술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 뭘 하냐 하면 템페 미술전을 열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은 히틀러가 이 템페 미술전이라고 불리워지는 전시에 그 에바 브라운과 함께 가서 진짜 저런 자세로 미술을 보면 안 되죠. 조롱하고 비웃는 듯한 자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시가요, 당시에 대박 히트를 쳤어요. 요즘 식으로 얘기하면 블록버스터 전시가 돼버렸어요. 위넨에서 전시를 했는데 이런 전시는 나쁜 작품입니다. 해서 템페 미술전을. 그 다음에 독일 국민들에게 권하는 작품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시를 열었거든요. 근데 템페 미술전은 당시에 200만 명이 봤고요. 그 다음에 독일 전 국민을 위한 전시는 50만 명이 봤다 그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모르지만 나쁘다고 여기에 낙인 찍힌 작가들은 이제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작품 여기 출품됐던 작가들 중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키르이너 같은 작가는 자살을 해버릴 정도로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출품된 작품들은 그러니까 이게 미술을 혐오했다, 모더니즘을 싫어했다 이런 차원의 문제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혐오를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혐오를 통해서 그들은 이득을 얻고 있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얻든지 아니면 돈을 벌든지 자기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혐오를 하는 거지 결코 그것이 옳아서 혐오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히틀러도 마찬가지였어요. 여기에 이렇게 나쁜 작품이라고 낙인 찍고 그 다음에 한 일은 뭐냐 하면 이 작품들을 값싸게 경매에 내놔서 한 일이었어요. 자, 피카소고 그게 샤갈이고 말레비치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서구 국가들이 머리가 터집니다. 저거를 그냥 내버려 두다니 분석 영역을 해서 작품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고 그리고 또 저거를 사자니 저 돈을 반드시 이 나치들의 정치 자금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전쟁 끝에 주저하고 있을 때요. 그 당시에 그래도 경제가 좀 좋았던 나라가 미국이어서요. 미국에서 작품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왜 이렇게 유럽 좋은 작가들 작품들이 많지? 라고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구입한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혐오를 팔아서 자신의 부는 취득을 했지만 여기 나왔던 작품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되거든요. 그리고 독일 국민을 위한 작품의 전시에 출품됐던 작품들은 이런 류의 작품들이에요. 아돌프 비슈엘이라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텐데요. 미술계의 불문율은 이겁니다. 미술사가 그래도 괜찮은 학문인 것은 재능이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도 그 작품이 인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반복해서 감상하지 않아요. 단 이런 작품이 있었다 기록만 할 뿐입니다. 자, 이 비슈엘은 히틀러의 그 궁정화가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그린 칼렌브로크의 농부 가족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할머니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세 아이가 있는 단란한 가정을 그린 것 같은데 이게 왜 나치 작품이라고 욕을 먹고 왜 잘 전시가 안 되는가? 어떻게 보면 아무 맥락 없이 보면 황당한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 작품이 그려졌을 때를 한번 보세요. 1939년입니다. 1939년은 이제 나치가 거의 정권을 장악하고요. 이제 전쟁만 벌이면 돼요. 그리고 이미 체코는 침범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작품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면 이게 독일 농부 진짜 가족인 거예요. 그들 모두는 하얀 백인이고 금발이거나 옅은 색깔 머리를 가지고 있고 가부장적인 남편이 있고 순종하는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할머니부터 건강한 아이로 대가 이어져요. 이런 이미지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순 거짓말이에요. 당시 독일 1939년에 이미 독일의 어머니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캐테 콜비츠가 그렸던 것처럼 죽은 자식을 잃고 호국하는 상황이었지 지금 이 농부 가족에서처럼 마치 자기 자식을 안온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어머니는 몇 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항의하는 어머니들 앞에 이런 그림을 내민다는 건 뭐냐면 너는 이 아름다운 여인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 추한 것은 악마 같고 그것은 그릇된 것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면 이게 나치의 선전 이미지예요. 우리가 얼핏 보면 서양 미술의 이미지는 대부분 다 이런데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 이거는 언제까지 통용이 되냐면 19세기 신고전주의까지만 통용이 되고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는 이미지가 맨 왼쪽에 있는 이보 살리거가 그린 저런 그림입니다. 주제도 뭐 여전히 1937년인데 한가하게 다이아나가 그죠? 사냥의 여신 다이아나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육체적으로 완벽하고 건강하고 이런 이미지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히틀러가 주장하는 건강한 게르만인을 낳을 수 있는 독일 여성의 이미지하고 딱 부합을 합니다. 자, 이런 거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면요, 같은 독일 작가라도 옆에 보면 오토 딕스가 그린 저널리스트 실비아 폰 하르덴의 초상화처럼 이빨이 뻐드렁내에다가 가슴은 납작하고 치마는 짧게 입고 스타킹은 줄줄 흘러내리고 남자처럼 외열 안경을 끼고 지적인 노동을 하는 이런 여성은 매우 추한 여성처럼 묘사가 됩니다. 이것이 그림이 하나의 편견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편견이 혐오를 유포시키는 아주 좋은 경우예요. 자, 그림의 이미지가 무릇 절해야 된다는 것은 알게 모르게 현실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못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해요. 사실은 저 기준에 맞는 인간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인간들이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서열화돼서요. 저 기준에서부터 먼 사람들부터 부족한 사람이고 그 부족한 사람들은 척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먼저 가장 멀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당연히 유대인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 탄압 정책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독일인 내부에서도 이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말살시키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맨 오른쪽에 흑백으로 그려진 그림은 현대작가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이 탄테 마리안네, 그러니까 마리안네 이모라는 번역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마리안네 이모이고 그 다음에 안겨있는 아기가 바로 리히터 자신이에요. 1932년생인 리히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조카를 예뻐하던 마리안네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정신질환을 알았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멀쩡한 독일인인데 수용소에서 T4 전략에 의해서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결코 이 혐오로 시작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혐오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독일 내 국민들에 대한 혐오와 그리고 말살, 죽음으로 연결되는 끔찍한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어요. 자, 캐티 콜비시의 작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버 셀리거 같은 작가의 작품이 보여주는 것처럼 매끄럽고 아름답고 우아한 이미지하고 전혀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힘든 시간을 지났고 캐티 역시도 전시가 금지됩니다. 작가에게 개인전이 금지되는 것은 창작을 하지 말라는 무언의 협박인 거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캐티에게 또 끔찍한 일이 닥치게 되죠. 큰아들 한스가 낳은 아들이죠. 페터, 어린 손자가 페터가 1942년에 9월 20일 러시아 전선에서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캐티 콜비치의 작품 속에 담겨있는 염원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이와 엄마가 그저 슬픈 이별을 하지 않게 행복한 시간을 계속 가질 수 있는 그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하고 그것이 평화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작품에서 이제 누누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캐티 콜비치가 유언처럼 남겨요. 뭐냐면 씨앗이 이겨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도 괴테가 남긴 말인데요. 정말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은 우리의 모든 행동 원칙이기도 합니다. 위기 상황이 이를 때 가장 먼저 구조해야 되는 사람은 노약자들이죠. 나 혼자서 구조할 수 없는 약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인류의 미래예요. 그 아이가 내 아이든 흑인이든 이슬람 아이든 누구든 아이를 살려놔야 미래가 이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다시금 내 품으로 도저히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머니는 이렇게 변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감동적인데요. 지금 보시면 어머니는 오로지 지킴을 위해서 보호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활뚝이 남자보다 더 붉어졌고요. 얼굴도 더 이상 이게 뭐 여자다 남자다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버 살리거라든가 그 다음에 이 미셀이 제안하는 이런 여성적인 여성이 아니에요. 그냥 미래를 지키는 한 인간이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두 아이를 끌어안는 어머니예요. 자, 여기서 보면 진짜 이 자식을 지키는 몸짓이 이래서 지켜질 수 있을까만큼 애처롭고 그러나 최선을 위해서 방어를 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자, 이런 모습은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식을 끌어안는 것, 우리가 이제 이걸 미술사에서 피에타 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캐티 콜비치의 작품,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이제 여기서는 지키고 있는 거고, 옆에 보시면 이제 또 다른 작품,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이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이제 피에타라는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세 가지 유명한 피에타를 보여드립니다. 맨 왼쪽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예요. 천재의 작품이죠. 24살 때 저 작품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독일의
중세 미술입니다. 로텐담, 이제 로트겐 피에타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티 콜비치의 1937년작 피에타입니다. 같은 주제예요. 다 죽은 아들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시면 이거는 완벽한 작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식이 죽었는데 엄마가 너무 평온한 거 아니야? 물론 혹자는 그 어머니의 평온이 바로 미켈란젤로 예술품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성모는 눈물을 흘려서는 안 돼요. 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냐면 내 자식의 죽음은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때 눈물을 흘리거나 왜 내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라고 한다면 신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요. 이 신의 예정설이라는 중세의 논리에 따르면 성모는 이 고통의 순간이 이제 모든 신의 프로그래밍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간적인 고통을 넘어선 이야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성모는 인간의 고통을 그냥 넘어서고 초월한 존재예요. 어떤 어머니도 자기의 아들이 부활해서 돌아올 거라는 신의 프로그램 안에 있지 않아요. 나의 아들은 그냥 한낱 인간이고 사라질 뿐입니다. 그 고통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독일 피에타예요. 보시면 이 작품은 이제 이 르네상스를 주도한 이태리 작가들이 보면 비웃는 작품이죠. 비례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막 피가 뚝뚝 흘러 나오고 성모는 얼굴이 너무 넓적하고 뭐 다 비난을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이 성모와 애처롭게 쓰러져 있는 예수가 표현하는 인간적인 감정은 독일적인 전통이고 그게 캐티 콜비치에게 그대로 표현이 돼서 이제 독일 최고의 표현주의 작가라는 이야기를 겪게 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한탄하는 것 이상의 장면을 캐티 콜비치는 보여줍니다. 아들은 마치 가장 안전한 곳이었던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듯 어머니의 다리 사이에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듯한 기대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고 어머니는 슬퍼하지도 그 다음에 초월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깊이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닥친 일 그리고 이 미래가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사실 이 작품은 캐티 콜비치가 죽고 나서요. 독일이 통일된 1993년에 이제 전쟁 희생자를 위한 기념관에 설치를 해요. 여러분들 혹시 베를린 가셔서 가보셨어요? 그 인주일 뮤지엄 근처에 있는 들어가는 작품인 곳에 설치된 작품인데요. 설치 자체가 너무 감동입니다. 위에 천장이 뚫려 있어 갖고요. 해가 나면 해가 이렇게 해를 두 모자가 받고요. 눈이 오면 눈을 그대로 맞고 비가 오면 그대로 비를 맞아요. 해가 뜨건 눈이 오건 비가 오고 늘 어머니는 죽은 자식에 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독일 통일된 이후에 모든 이 전쟁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강력한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런 캐티 콜비치의 영향은 실제로 독일에서 저는 직접적으로 행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독일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시는 이제 소독이었죠. 소독 총리였던 밀리 브란트가 바르샤바에 가서 그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으로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빌리 브란트가 이 무릎을 꿇은 이 장면의 이 제스처가 바로 우리 그 벨기에의 블라스솔로에 설치되어 있는 캐티 콜비치의 작품의 아버지와 너무 유사한 느낌을 주었어요. 물론 빌리 브란트가 그거 흉내냈어 이렇게 말은 안 하겠죠. 그런데 이미지라는 것은 예술이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을 하는 거냐면 오늘 봤다고 내일 저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지는 언젠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것도 저 자신도 모르게 바꿔줘요. 이게 예술이 갖는 선한 영향력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이 갖는 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한 공간, 그 순간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렇게 걸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작가들에 대해서 이제 그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데요. 개인의 삶을 이제 다 캐티 컬비츠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캐티 컬비츠는 견딜 수 있었을까? 이거는 우리의 굉장히 큰 또 개인적인 궁금함이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캐티 컬비츠는 이미 1917년에 이제 첫 아들 페터를 잃고 나서 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힘든 시간을 이겨내는 일기에 쓰는 얘기예요. 본질적인 인간이 될 것. 더 깊숙이 현실을 바라보고 더 정직하게 자기를 생각하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굽히지 말고 나아갈 것. 우리 내부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뭐 어머니로서, 여자로서, 독일인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가장 본질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굉장히 많은 자아상을 그래요. 캐티 컬비츠의 자아상도 굉장히 좋지만 어떤 작품에서도 자기를 특정한 틀에 가두지 않아요. 지금의 나의 현존을 가장 강렬하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젊었을 때에 굳은 결의를 했던 이 젊은 캐티 컬비츠의 모습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내가 보고 느낀 것들을 기록하겠다는 의지에 가득 찬 이젤 앞에 있는 듯한 이 캐티 컬비츠의 모습도 좋고 평생을 죽음과 싸우면서 이제는 다 놓아버리고 싶다라고 절절하게 죽음에 이제 언제든지 불러만 다오라고 죽음의 호를 받아들일 듯한 이 자세도 좋습니다. 힘든 삶에 캐티 컬비츠의 흔적을 남겼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노년의 캐티 컬비츠예요. 그리고 노년에 아주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이 먼저 떠나고 또 손주가 죽고 전쟁통에 살고 있던 집이 폭격을 맞으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아마 캐티 컬비츠의 가장 아름다운 자아상은 이 작품입니다. 네, 이걸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제가 레므란트하고 비교를 해드리는데요. 캐티 컬비츠가 남자야 여자야 싶을 만큼 없어졌어요. 한때는 우리도 여자로 살고 한때는 남자로 살지만 인생이 완성되는 순간에는 그건 다 쓸모없는 규정들인 것 같아요. 김양한 쌤이 70세 얘기를 했듯이 인생이 70세가 되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오로지 한 인간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캐티 컬비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적인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되려고 살아온 인간이 있는가 아닌가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본의하는 예술가로서의 캐티 컬비츠 그리고 그 핵심 단어로 여러분들이 미틀라이덴이라는 독일어 단어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캐티 컬비츠 작품에 둘러싸여서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감회가 새롭고 좀 더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이번 행사를 위해 오신 특별한 손님 한 분을 이제 모시고자 합니다. 이번 전시에 오디오 도슨트를 진행해 주신 배우 유태우님을 모시고 오늘 행사의 간단한 소감과 캐티 컬비츠의 일기 한 구절 낭독을 저희가 부탁드렸는데요. 유태우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유태우입니다. 강의를 너무 잘 들었고요. 캐티 컬비츠의 감수성이 아직도 이렇게 압도적으로 남아있어서 좀 여운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Du sagtest, ich komme wieder. Ich habe das welke Laub von deinem Bett genommen und ein Tuch über deine Sachen gelegt. Auf dem weißen Laken liegen nun etwas Maien. Neben deinem Bett stehen Veilchen und junges Gesträuch. Das schlägt jetzt aus. Es ist Frühling, mein Kind. 다시 한번 유태우 배우님께 감사의 말씀. 감사합니다.
주제에 맞는 클래식 음악을 준비를 했습니다.